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아, 오늘 비가 살짝 왔네요. 일요일인데. 어제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한 30만 명 초반 중반에서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전일보다는. 예, 간만에 꺾인 숫자를 보니까 조금 좋긴 한데, 음,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또 생기긴 했어요. 리오프닝 된다고 제가 크게 보면서 투자에 대한 흐름을 갖고 하는 중인데, 일단 요 얘기는 제가 또 이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제가 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그림을 잘 안 보여드려요. 그냥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내린 결론을 이렇게 전달 드리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제 말씀만 들으셔도 괜찮을 정도로만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번 나스닥 증시를 걱정을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레버리지를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본인 판단도 있으시겠지만 제 의견을 좀 잘 좋게 보셨던 분들은 신용이나 대출이나 뭐 미수나 파생 같은 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시기라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한 22년 투자를 하고 시장을 직접 봐오면서 참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간을 축소를 하면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제가 주식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쯤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무도 모르는 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제 유튜브가 사실은 제 강아지만 올리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유튜브인데 구독자가 2명이었거든요. 2명.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내 아는 진짜 친한 친구랑 쟤만 보는 거였어요. 저는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밝혀지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냥 몰래 좋은 점만 그냥 부자면 좋겠어요. 실제로 투자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맞다는 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같이 다 좋게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장 화랑장 때 물론 그런 단계적인 시기도 있죠. 모두 다 같이 사가지고 같이 크게 돈을 벌고 같이 뭐 좋은 시기에 다 팔고 나오고. 근데 저도 사실 2020년대 한번 개인적으로는 그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저는 깨달았어요. 모두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시기나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장이 계속 가는 그런 시기에도 종목별로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온갖 또 자잘한 그런 또 전쟁들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딴 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어쨌든 저는 20년 동안 나름 제가 먹고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방식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제 방식이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되신 분은 뭐 3년째인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갓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한 달도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요 근래 저도 회사 측에서 워낙 딴 데 불만이 많다 해서 제가 좀 계속 받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본주의가 그래요. 자본주의가 냉정하고 돈이 냉정하다는 이유는 결국은 빈부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부유한 같이 잘 사는 국가는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본의 속성이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 아침에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는 계속 줄이셔야 돼요. 요 근래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야 공포에 사. 낙폭 떨어지고 남들 다 죽으랄 때 사. 그리고 바이앤홀드 사가지고 그냥 기다려. 없는 듯이 기다려. 그럼 또 사이클상 좋은 시기 와. 이거 참 맞는 얘기예요. 투자에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포에 사란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 이 생명을 가진 인류가 이 생명체가 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힘든 거예요. 남들 겁나서 도망치기 바쁘고 곧 죽을 것 같고 야 정말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시기에 자기는 반대로 사야 된다. 그걸 질러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요 근래 짧게 말씀드리면 2008년에 서프라임 때 그랬어요. 지금 서프라임 되게 큰일 같죠?
근데 지금 서프라임 잠깐 주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거든요. 2008년. 이게 나스닥 지수 기준인데 나스닥 2700에서 1300까지 한 50% 떨어졌어요. 그때 50% 55%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단 1년이 안 돼요. 그때 아마 2008년 초부터 좀 빠지기 시작, 2007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지만 뭐 2000포인트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기준도 마찬가지고 이때 2007년 11월 달이고요. 그때 살짝 빠져 다시 올랐어요. 워낙 계속 올랐기 때문에 3, 4년 동안 4, 5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면 계속 샀어요. 야 빠지면 사. 그래도 가. 뭐가 문제야. 그래가 다시 막 사면서 2008년 5월달 6월달 올랐는데 정말 공포를 느꼈던 시기는 2008년 8월입니다.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정말 큰 미국의 금융회사에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해요. 물론 그 전에 베어 스턴스도 파산을 했었고 JP 모간에 있는 뭐 지금 메릴린치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패디맥, 프레디맥도 채권도 다 파산했어요. 그래도 사실 글로벌 금융들은 괜찮다 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때 2008년 9월 달인가 리먼까지 파산을 하니까 그때 지수 급락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1400, 500 이렇게 가다가 8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900 깨졌거든요. 그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또 사설 MB 때인데 미네르바라는 개인 어떤 투자하시는 고수라는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 지수가 1000포인트 깨졌으니까 500포인트 간다고. 500포인트 간다고 이렇게 MB 그 사람 잡아넣었어요. 그 사람들 그 민심을 흐트린다고 막 구속시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급락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해서 급락을 하니까 다 또 몇 개월 만에 바닥을 치고도 반등을 주죠. 그래서 공포에 그때 샀으면 또 물론 또 살아났었을 겁니다. 그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린 2011년 유럽 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2015년 중국 박살 났을 때 이때도 그랬었고요. 그때 그리스 위기 또 왔었죠. 우리나라 메르스 터졌을 때. 2018년도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8년 10월 달에 2달 동안에 주가가 30% 정도 빠졌어요. 25%씩. 지금만큼 떨어졌습니다. 2달 만에. 비슷하죠 지금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 다 아시다시피 한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한 40%씩 빠졌어요. 지금보다 더 떨어졌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과거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지면 사면 되네. 그냥 남들 죽으라고 다 던지라 할 때 사면은 어쨌든 금방 또 올라오네. 1년도 안 돼서 올라오네. 이런 시기를 계속 습성화시키면서 습관화시키면서 했던 게 지금 투자 환경에 쉽게 말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의 투자 환경이었습니다. 14년 이상 안 된 분들은 이 환경에 절어 있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나름 말 열심히 하신다는 투자 전문가나 마찬가지고 저는 보지도 않지만 대단한 유튜브에 대한 전문가나 마찬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2008년부터 보여드렸느냐. 이게 200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이때가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인플레가 안 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짜장면가 계속 올랐잖아요. 뭐 300원, 500원, 1000원, 지금 5000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화폐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어쨌든 이 화폐 환산으로 한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 지수든 10년, 20년, 30년 보면 계속 오릅니다. 근데 왜 디플레냐? 2018년, 아까 8년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왔느냐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중국 같은 애들이 저가 노동력으로 엄청 싼 가격을 만들어요. 지금 미국의 30% 40%가 중국산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10억 인구를 가지고 있던 중국 애들이 이 싼 노동력 걔들이 1인당 GDP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지금 10,000달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노동력이 되게 싸요. 그쪽 나라 가면 되게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노동력이 전 세계로 다 퍼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싸게 들어와서 물건을 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이 완전히 정착이 됐잖아요. 누구나 폰만 켜면 인터넷 쇼핑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은 꼭 받고 나가서 안 사다시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좋게 봤던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이 보면 스마트폰과 기술 혁신이 정말 가격 경쟁을 최저가를 찾는 것처럼 이런 기술 혁신과 스마트폰 세계가
사람들을 아주 저가의 시기에 적응시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유통 같은 게 막 어떤 걸 뭐 사면 중간 유통 마진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외 직구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중간 유통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 유통 마진을 붙일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것들이, 아마존 같은 것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2021년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어쨌든 자유무역 시대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가 싸고, 프랑스에서 와인, 미국에서는 뭐 고기, 그 우리나라에서는 IT, 이런 것들에 싸게 만들 수 있는 자기 나라의 장점을 부각해서 전 세계가 같이 융합돼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물가가 별로 안 올랐던 디플레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물가가 빠지진 않았죠. 근데 그 전까지 수십 년간 올랐던 이 기본적으로 물가는 오른다는 광식이 방금 말씀드렸던 12년 동안에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돈을 엄청 풀었어요. 지금 위기 나올 때마다 2008년도에 QE라 그러죠. QE가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랍니다. 양적 완화라거든요.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풀어서 위기 나올 때마다 그 위기를 막았던 거예요. 미국도 QE를 1, 2, 3를 했고요. 그때보다 전체 풀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코로나 때 풀어버렸어요. 구체적으로는 4조 달러 이상 풀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600, 4,800조, 한 5,000조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QT의 시대가 온 거예요. QT는 이제 Quantitative Tightening인데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플레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죠. 그 중국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디플레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우리가 좀 그 지식 있게 말하면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의 변화란 말이죠. 공급을 중국에 싸게 받다가 이제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미국과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막 관세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죠. 사실 이번에도 관세를 그렇게 트럼프 때 미중을 패권 전쟁이 일어나서 관세로 막 서로 막 때렸지 않습니까? 100원 하던 걸 쓸 때 140원 주고 사야 돼요. 40% 비싸게. 관세 때문에.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중국인들이 미국이 비싸게 팔고 이러는 겁니다. 서로 그럼 인플레를 서로 이제 용인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더 막 속도주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지금 러시아까지 붙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된다 해서 몇 년 동안 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이 뭐냐면 제가 신냉전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소련에서 했던 2차 대전 시대 때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인 거지. 우리나라도 이제 코드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미국, 중국, 서로 줄다리기 외교가 아니라 대만은 친미, 일본도 친미, 약간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어떤 갈림길에 서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종교 분쟁, 서로 국경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인데 자문에서 핵미사일 버튼 눌렀다는 거야. 아니 무슨 영화 속에 일어날 법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핵 버튼을 장난으로 실수로 누를 수 있습니까? 물론 핵전쟁이 난다 보진 않아요.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확률이 정말 낮다 보지만 이렇게 글로벌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 돈들이 회수가 된다 그러면 안 올 줄 알았던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목표 수익이다 뭐다 다 사실은 뭐 하고는 있지만 손해 안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손해 안 보는 게. 그나마 저희가 지금 코인 시장 들고 있고 인플레 해지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방산업체도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단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금 시기는 첫 번째 공포에 살아 바이앤홀드에서 금방 올라간다. 처음 말씀드렸던 12년 동안 우리 투자자가 느꼈던 그 습성된 그 투자 방식이 좀 깨진다 보시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00년도 이후에 2008년까지는 우리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인플레가 왔던 시기가 줄고 이제 디플레 시대가 왔던 양적 완화와 돈을 풀어도 되는 그런 투자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을 통해서 실제로 저가 공급이 됐던 시기였고요. 미국을 통한 기술 발전, 스마트폰이나 플랫폼 경제가 구조화되면서 물론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걔들이 지금 플랫폼 경제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플랫폼 경제에서 주가가 엄청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버밸류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 끝이다, 이게 답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살짝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 보는 거예요. 그 자연무역 시대가 이제는 보호무역 시대, 에너지 무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됐던 시대고, 그 투자도 그냥 좋은 거 사, 잘 가는 거 사, 미국 사, 그냥 펀드 뭐 ETF 같은 거 아시잖아요. 미국 ETF가 40% 넘습니다. 지금 60%까지 갔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은 종목을, 미국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ETF가 많아요. 진짜. 그러면 한 개를 사면 자동으로 그 비슷한 무리들을 같이 사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패시브랍니다. 한 번에 같이 사주는 거. 종목을 찍어 사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막 사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은 어떤 구조적 인플레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다 보는 거고, 이제 보호무역 시대로 가잖아요. 냉전 시대 왔다 보는 거고.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해서 이 보호무역 시대나 신냉전 시대 없어질까요? 무기, 에너지 무기화, 원자재 무기화가 없어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한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인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고요. 중국하고 대놓고 이제 뭐 워낙 미국을 따라오니까 그런 거죠. 지금 반도체다, 5G다 절대 안 된다. 걔들이 이제 기술 발전하기 위해서 4차 산업 시대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사실 반도체, 5G 같은 건 하드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걔들 인구가 많으니까 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랑 대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국한테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큰 소리 쳐도 돼요. 사실 외교에서는 이제는. 자,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유동성 줄여야 되는데 더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더 큰 유동성을 공급해버렸잖아요. 4조 달러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2010몇 년 동안 풀었던 양적 완화를 다 합쳐도 모자라는 것보다 몇 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QT의 시대. 예, 이렇게 됐었고 러시아 QT의 시대, 유동성을 해소해야 된다. 종목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역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라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면 안 돼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라. 자,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기본인데 이 기본을 익히셔야 돼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재밌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이 빨간색이 뭐냐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사는 레버리징, 우리나라 신용잔고예요. 증권사에 신용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 돈보다 많이는 2배, 3배까지도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용잔고는 증시의 항상 후행지표입니다. 개인들은 나중에 장이 빠져야지만 신용이 줄고 막 이렇게 돼요. 약간 동행지표 비슷한데, 보시면 장이 올라갈 때는 이 빚내서 하는 것도 항상 같이 올라가죠. 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빠졌을 때 같이 빠집니다. 2000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때 장도 물론 많이 올랐어요. 닷컴도 3배 올랐고 20조대에서 70조 이상, 지금 좀 빠졌지만 레버리지도 10조 원대에서 20조, 24조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서학개미도 100조까지 늘었죠. 그 투자가 누구나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바보란 소리를 들었던 게 불과 1, 2년 전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바꾸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시장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도 여러분 같이 갈 겁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그래도 뭐 시장 이러니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저랑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잘 뽑아 드릴게요. 예. 종목별 선순환하고 제가 몇 개를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다음에도 뭐 방산주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 있는데, 이쪽을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 대장주 될 수도 있어요. 이쪽 타임을 계속 봐야 되고,
가지고 있는 인플레 해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코인 시장들. 코인 시장은 사실 결국은 나는 이 자산들이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가면서 이 풍선 효과 같은 걸 만든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쪽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한 게 어떻게 변한지에 대한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라 저는 판단해서 지금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뭐 남들 들어간다고 같이 들어가고 절대 안 됩니다. 빚내 가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종목은 점점 더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할 겁니다. 맞는 시기에 맞는 종목, 뭐 이거 사면 같이 다 가겠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종목별 테마성 장세는 올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제가 2020년대 말씀드렸던 어떤 단타나 단기 매매 있잖아요. 이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는 물론 시기는 타이밍은 조금 느려질 수 있죠. 하지만 개별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또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면도 올해 보면서 2022년 글로벌 정세에 맞춰서 제가 투자를 할 거고, 또 저랑 같이 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릴 과정이니까 전체 시황을 보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 글들을 한번 봐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거의 저는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